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최금영 할머니의 일대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현대사회의 아픈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1970년 땅끝마을 해나 16살의 어린 나이에 23살 박성호와 결혼한 최금영의 이야기입니다. 금영아, 저기 바다 보이지? 우리 결혼하면 저 바다 너머로 함께 여행 가자. 성호가 금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마을 밖에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금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구경시켜줄게. 우리 금영이 세상 구경 많이 시켜줄 거야. 성호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은 축복받았습니다. 박성호는 어부 집안이라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최금영이는 어려서부터 살림 솜씨가 좋아 천생연분이지 뭐. 중매쟁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1년 후 임신 8개월이 된 금영의 남편 성호는 여느 때와 같이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가려 했습니다. 성호 씨, 오늘은 가지 마세요. 어제부터 바다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금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영아, 내가 바다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 바람은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고기 많이 잡아와야 우리 아기 태어날 때 쓸 돈도 마련할 수 있어. 성호는 웃으며 금영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먼 바다로는 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금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뱃속에 우리 아이.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한다. 성호는 금영의 배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예상보다 강한 폭풍이 치고 성호의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씨네 배가 안 들어온다. 세 척이 같이 나갔는데 두 척만 돌아왔어.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이웃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영은 배가 불러뛰는 것도 힘들었지만 바닷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다는 그녀의 남편을 삼킨 채 무심하게 파도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성호 씨, 어디 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금영의 절규는 바다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금영아, 들어가자. 여기 있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 이웃들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금영은 밤새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성호의 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실종된 배의 사람들을 모두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영은 16세 시집와서 17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금영은 고통스런 진통 끝에 아들 영호를 낳았습니다. 영호야, 너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를 꼭 잘 키울게. 아빠가 못 보여준 세상, 엄마가 다 보여줄게. 금영은 갓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영아, 아기 낳았다고 들었다. 어떻게 지내? 이웃 옥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옥분아, 이게 우리 영호야 아빠 닮아서 생겼지? 눈매랑 턱이 딱 성호 씨 닮았어. 금영은 자랑스럽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박성호 닮았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살려고? 혼자서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옥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기 업고 장사도 하고 밭일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대. 우리 영호 꼭 공부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 거야. 금영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우리 집에 쌀이라도 가져갈게. 옥분은 금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후 금영은 젖먹이 아기를 업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에서 막 들어온 생선을 사서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 생선 얼마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2,0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 아주 신선해요. 금영은 등에 업은 아기가 보채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애기 업고 장사하기 힘들겠네. 손님은 측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많이 안 울어요. 금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5년이 지나 영호는 5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금영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영호는 종종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영호가 보채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영호야, 이거 다 팔고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호떡도 사줄게. 금영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금영이 애 없고 장사하기 힘들겠다. 우리 딸내미한테 봐달라고 할까? 저쪽에서 과일 파는데 그래도 좀 덜 힘들 거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호는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크니까 스스로 잘 놀아요. 금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장사할 거야. 엄마 도와줄게. 영호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호는 공부해서 멋진 사람 될 거야. 손 안 닳게 살 거야. 의사나 선생님 같은 좋은 직업 가질 거야. 금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영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금영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영호를 학교에 보낸 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가 글씨를 잘 쓴대요. 영호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역시 똑똑하구나. 오늘은 공부 열심히 했어? 금영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밝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산수도 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영호 정말 자랑스럽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치킨 사 먹자. 엄마가 오늘 장사가 잘 됐거든. 금영은 아들의 성취를 항상 축하해 주었습니다. 10년 후 15살 영호는 전교 1등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상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이번 장학금도 받았어. 영호는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엄마가 다 알지? 금영은 감격에 겨워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금영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호의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금영을 찾아왔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영호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금영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 여사님, 영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제가 2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재능 있고 성실한 학생은 처음 봤어요. 선생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영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꼭 보내셔야 해요. 그 아이의 재능을 이대로 묻어두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금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금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영호 같은 학생에게는 장학금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호의 미래를 위해 꼭 대학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밤에 청소 일이라도 더해서 학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4년 후
영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금영이 늦게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영호가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오세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제가 따뜻한 물 준비해놨어요.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넌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내일 학교 가야지. 금영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웃으며 물었습니다. 공부 좀 더 하려고요. 수학 문제 몇 개 더 풀어야 해서요. 영호는 책상에 펼쳐진 문제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가 뭐 보면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려. 금영은 비록 몸은 지쳤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힘이 났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금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의사가 되면 엄마 아픈 허리도 치료해드릴 수 있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특히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 아저씨들 아빠처럼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금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 꼭 의사가 되렴.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든 도울게. 그날 밤, 금영은 몰래 집 문서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의대 학비를 마련하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금영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금영이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요? 최대 얼마까지 필요하신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의대에 갈 거예요. 학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금영은 대답했습니다. 의대요?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집 담보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혹시 상환 계획은 세우셨나요? 은행 직원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선 장사하고 밤에는 청소 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우리 아들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금영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힘드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은행 직원은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걸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영호는 결국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금영은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와, 여기가 서울대 의대구나. 정말 크고 멋지다. 금영은 기숙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6년 동안 공부해야 해요. 열심히 할게요. 영호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라니, 영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너 정말 대단해. 금영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은혜 갚을게요.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공부 잘하면 돼. 엄마는 얘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아프지 마라. 밥 꼭 챙겨 먹고. 금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금영은 서울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해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몰래 영호의 서랍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하게 된 영호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많은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수술 정말 훌륭했어요. 환자분이 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는 영호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은 상태가 어떤가요? 영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이세요. 박 선생님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간호사는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영호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나는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이름 맞니? 밥은 잘 먹고 있고? 금영의 목소리에는 항상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잘 지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영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아이길래? 어서 말해봐. 금영은 반가워했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님 따님이에요. 병원에 검진 오셨다가 만났어요. 영호는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너를 정말 사랑하니? 금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진이도 어머니 만나고 싶어해요. 곧 인사드리러 내려갈게요. 영호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너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6개월 후 영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서울의 화려한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금영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지만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요. 시골에서 혼자 아들 키우셨대요. 하객들의 소곤거림이 들렸습니다. 박 박사님이 시골 출신이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금영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불편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어머님, 훌륭한 아들 키우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아버지인 재벌 회장이 금영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호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금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영호와 수진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걸어왔습니다. 금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야, 내가 보고 있니?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고 결혼까지 했어.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직장도 있고. 금영은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5년, 금영은 여전히 해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바쁜 병원 일 때문에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명절 금영은 TV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혼이. 금영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해요. 올해도 명절에 못 내려갑니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영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환자가 우선이지. 괜찮아. 아들 너 일이 중요하지. 금영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다음에 꼭 데려갈게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아이고. 그럼 내가 올라갈까?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금영의 목소리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영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에 한번 올라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정말. 그럴게. 손주들 보고 싶어. 미치겠다. 얼마나 컸는지. 금영은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금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영혼에 가져갈 거. 우리 밭에서 난 고구마, 감자 말린 생선도 챙기고. 금영은 이것저것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서울 간다면서요? 우리 영어 선생님 보고 오시겠네. 이웃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랑 손주들도 만나고 아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도 못 자겠어. 금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요? 서울에서는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던데. 이웃 김 씨가 금영의 보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는 건 뭘 사.
이건 우리 밭에서 직접 기른 거야. 서울에선 이런 신선한 거 못 구할 거야.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자라라고 가져가는 거지. 금영은 정성스레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내가 혼자서도 잘해. 우리 영호가 바빠서 마중 못 나온데 주소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찾아갈 거야. 금영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내심 긴장되었습니다. 이게 주소예요. 송파구 타워 팰리스래요. 금영은 구겨진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영은 보따리 3개를 이고 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해남을 떠나 서울로 가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아가씨, 서울행 버스는 언제 떠납니까? 금영이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나이 지긋한 금영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맞으세요? 어르신 혼자 가시기에는 먼데 가족분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어요. 그 아이 보러 가는 길이에요. 금영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7시 버스입니다. 2번 승강장에서 타세요. 짐이 많으신데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금영은 짐을 들고 버스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금영은 창가에 앉아 떠나는 해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간다. 우리 손주들도 보고 내 집도 구경하고. 5시간의 긴 여정 끝에 금영은 서울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복잡한 인파와 소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머, 사람이 이렇게 많네. 어디로 가야 하지? 금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기요. 택시 타는 곳이 어디예요? 금영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지만 그 사람은 급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죄송한데 타워 팰리스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물었지만 역시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금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을 들고 복잡한 터미널에서 방황하는 그녀를 본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청년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송파구 타워 팰리스라는 데 가려고 하는데 택시 타는 곳을 못 찾겠네요. 금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 타시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해요. 저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청년은 금영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먼.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친절하다니. 기쁘네. 우리 영호처럼 정말 착하구나. 금영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도착해 금영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송파구 타워 팰리스요. 금영이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어디 있는 타워 팰리스예요? 몇 동? 택시 기사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네요. 여기 우리 아들이 적어준 건데. 금영은 당황하며 메모를 꺼냈습니다. 택시 기사는 메모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할머니 이거 강남 아니고 송파구네요. 여기서 멀어요. 거기다 짐도 많으시고 차비가 좀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나올까요? 금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거리도 멀고 교통체증도 있고.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비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제발 좀 데려다 주세요. 우리 아들 보러 가는 길인데. 금영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요. 타세요. 근데 짐 실으려면 추가 요금 내셔야 돼요. 택시 기사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금영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차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의사예요. 큰 병원에서 일해요. 우리 영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서울대 의대까지 나왔어요. 금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아들이 마중 안 나왔어요? 택시 기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바빠서 그럴 거예요. 병원에서 사람들 살리는 일 하느라 수술이 있다고 했어요. 금영은 아들을 변호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처음이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아이고, 서울이 이렇게 크고 복잡한 줄 몰랐네요. 우리 영호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금영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강남이에요. 부자 동네죠. 곧 송파구로 갈 건데. 거기도 비싼 동네예요. 아들이 잘 사나 봐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타워 팰리스래요. 큰 병원에서 일하니까. 금영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면 정말 비싼 데예요.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나 사는 곳인데 아들이 정말 성공했네요. 택시 기사의 말에 금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택시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영은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저기가 타워 팰리스예요. 몇 동인지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택시 기사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금영은 택시 기사에게 인사하고 짐을 들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금영은 거대한 타워 팰리스 단지 앞에서 길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이 3동일까? 금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경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3동인가요? 금영이 경비실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수상쩍다는 듯 금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방문객이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구 찾으세요? 우리 아들 박영호요. 의사예요. 금영이 대답했습니다. 몇 호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네요. 아들이 알려주긴 했는데. 금영은 당황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전화해서 확인받으셔야 해요. 경비원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화가 없는데. 금영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기 공중전화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하세요. 경비원은 멀리 있는 공중전화를 가리켰습니다. 금영은 무거운 짐을 끌고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 사용법도 잘 모르는 그녀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영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호야, 엄마야, 내가 이 타워 팰리스라는 데 왔는데 경비실에서 못 들어가게 하네. 금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말해놓을게요.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여기 경비실 앞에 있을게. 금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30분 후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통화한 후 금영에게 말했습니다. 네. 박 선생님 부인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우리 아들이 산다니. 꿈만 같네. 5분 후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금영의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좀 놀랐어요. 수진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우리 영호는 어디 있니? 금영은 반가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영호 씨는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짐이 많으시네요. 수진은 금영의 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다 너희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고구마, 감자, 말린 생선 다 우리 밭에서 키운 거야.
금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죠. 수지는 금영의 짐을 도와주지 않고 앞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금영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잘 있니? 많이 컸겠다. 네, 잘 있어요. 유나는 5살, 민준이는 3살이에요. 수진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어. 미치겠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제 실제로 볼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네. 금영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3층에 도착해 수진이 문을 열고 금영을 아파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좋구나. 금영은 넓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넓은 거실,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짐은 여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니? 금영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나야, 민준아, 할머니 오셨어. 수진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지만 금영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요. 5살 유나가 코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금영은 당황해 자신의 옷을 살폈습니다. 시골 냄새, 장날 냄새, 고구마와 생선 냄새가 배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수진이 아이에게 작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금영에게 돌아보며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저희가 마중 나갔어야 했는데. 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왔어. 금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금영은 짐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거 고향에서 직접 기른 거야. 우리 손주들 맛있게 먹으려. 어머, 요새는 이런 거 마트에서 다 사요. 고생하셨네요. 수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부엌 한편에 대충 치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금영, 수진,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금영은 어색하게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영호는 언제 올까? 금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어머님, 먼저 저녁 드세요. 수지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금영은 젓가락질이 서툴러 음식을 흘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식기와 화려한 음식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밥 먹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음식을 잘 안 먹거든. 금영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유나는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유나야.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호가 왔나 보네. 금영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가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술복을 갈아입은 흔적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영호야. 금영은 반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영호는 놀란 표정에서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다고 수진이한테 말해놨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금영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금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수진아. 나 밥 좀 줘. 영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영호의 밥을 차려주었고 가족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오직 젓가락 소리와
아이들의 웅얼거림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호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금영과 영호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영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어서 그랬어. 손주들도 한번 안아보고 싶고. 금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수진이도 당황했을 거예요. 집안일도 많고 아이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야, 너 어릴 때 생각나니?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밥 한 끼 먹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금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들 바쁘게 살아요. 제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수진이도 회사 일이 있고. 영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 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영호 씨, 내일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사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응? 금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좁아서요. 손님방이 따로 없거든요. 제가 근처에 모텔방을 하나 잡아놨어요.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금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3층 대형 아파트가 좁다니. 그것도 자신이 평생 뒷바라지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아이들도 낯선 사람이 있으면 적응하기 힘들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영호는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금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해해. 아이들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오니까 적응하기 힘들겠지. 어머니. 영호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럼 난 이제 그 모텔인가 뭔가 하는 대로 가볼게. 금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영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금영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꿋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금영은 간단한 짐만 챙겨 택시에 올랐습니다. 영호는 택시 기사에게 모텔 주소를 알려주고는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랑 같이 안 가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금영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빠서 내가 따로 묵기로 했어. 금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따로요.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아들 집에서 안 주무시고요?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좁다네. 손님방이 없대. 금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 어떻게 어머니를 모텔에 모시나요?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택시 기사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저 바쁘고 아이들도 있고. 금영은 아들을 변호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제가 어머니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요. 금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금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성호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내가 못 본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택시는 곧 작은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영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선 금영은 창문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영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영호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난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금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금영은 불편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낯선 환경과 복잡한 감정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이게 다 자연스러운 일인가? 사람이 성공하면 변하는 건가? 금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영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아들을 키웠는지, 장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아들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던 일들, 집을 담보로 잡혀가며 의대 학비를 마련했던 일들.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 이 정도는 참아야지. 금영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벽 3시, 금영은 갑자기 매캐한 연기 냄새와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웬 냄새지? 금영은 기침하며 일어났습니다. 문 밑으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고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모두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금영은 허둥지둥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 손잡이가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금영은 당황했습니다. 창문으로 가보니 불길이 아래층에서 치솟고 있었고 연기가 점점 방 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금영은 창문을 열고 소리쳤지만 아래서는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금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영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받아줘. 금영은 애타게 기다렸지만 전화는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금영은 기침하며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호야. 엄마야. 모텔에 불이 났어.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의사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손주들도 낳고 넌 정말 잘했어.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아버지 만나면 내 소식 전해줄게. 우리 영호 행복하게 살아라. 연기가 점점 자욱해지고 금영의 기침은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결국 연기에 질식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성우야, 이제 만나러 가는구나. 금영의 마지막 말은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TV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뉴스 앵커의 말에 영호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묵은 모텔이 설마. 영호는 급하게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어머니. 영호는 애타게 기다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영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제 어머니 모시고 간 모텔 이름이 뭐였지?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남장 모텔이었던 것 같은데 왜? 수진이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송파구 모텔 화재 소식이 나왔어, 혹시.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음성 메시지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메시지가.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자 금영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침 소리와 함께 들리는 어머니의 약해진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영호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수진도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텔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묵고 계셨어요. 최금영이라고. 영호는 경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명단을 확인한 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희생자 중에 계십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영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영호는 오열했습니다. 3일 후 금영의 시신은 고향 해남으로 운구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영호, 수진,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혼자서 너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웃이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금영이는 평생 내 자랑만 했어. 아들이 의사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손주도 있다고 그렇게 행복했어.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난 마지막에. 영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영호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유나가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영호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 후 영호는 금영의 낡은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영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영호의 어린 시절 상장들, 그리고 영호가 보냈던 편지들이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금영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호에게 줄 것들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내 금반지, 통자, 저축한 돈 300만 원, 서울 아파트 청소 도와줄 때 입을 옷. 영호는 수첩을 읽으며 더욱 슬퍼졌습니다. 서랍을 열자 정성스레 다려진 새 옷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금영이 서울 아파트에 가서 청소를 도울 때 입으려고 준비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영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서랍에서는 영호가 보낸 편지들, 병원 임용장 사본, 결혼식 청첩장, 손주들의 사진 등이 나왔습니다. 금영은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든 것을 간직하셨는데 전 어머니께 이런 대접을. 영호는 자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영의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성호의 유품들과 함께 영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은 성장 앨범이 있었습니다. 첫 머리카락, 첫 신발. 모든 것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영호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호는 아버지 성호가 실종된 해남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금영이 평생 바라보며 살았던 그 바다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때문에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배경에서 태양이 바다로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영호의 뒷모습과 넓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에게도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영호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본 후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영이 평생 간직했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 다시 돌려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반지를 삼켰고 그것은 마치 금영과 성호가 마지막 선물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영호의 목소리는 바다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이것으로 최금영 할머니의 일대기를 마칩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난을 이겨낸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물질적 성공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적 가치의 회복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과 깊은 생각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최금영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 부모의 희생,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록 슬픈 결말이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